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만나 북핵 미사일 억지력 향상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해병대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당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던 판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장마를 계기로 여당은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며 피해 지원을 논의하는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전 정부 당시 4대강 고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며 고 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감을 비롯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쓰이는 7천억 원 규모의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백신 제조사와 총판, 도매상 등 3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가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이번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해 첫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에도 폭염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기온이 35.4도까지 올랐고 그 밖에 서울과 충남, 영남 내륙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어진 비로 습도가 무척 높아져 체감 기온은 이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땡볕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질환 위험성이 커져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내일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주말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현재 남해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이 장마 전선을 내륙으로 밀어 올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 전선이 수직으로 서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순서로 비가 내리겠고 강한 비는 주말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계속 비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내부와 무너진 미호천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하차도 내에 배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3D 스캐너를 동원해서 지하차도와 제방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폭우가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20살 고 최수근 해병은 그제부터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쯤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습니다. 곧바로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 해병대와 육군, 소방대원 수백 명이 늦은 밤까지 투입됐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54단은 삼강 주막에서 선몽대까지 20km 구간을, 소방당국은 선몽대에서 보문교까지 12.2km 구간을 수색했고, 최해병은 어젯밤 11시 10분쯤 내성천 고평대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고가 난 내성천은 전날 투입된 장갑차조차 5분 만에 철수할 만큼 유속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구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인간 띠를 만들어서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로프 없이 사람과 사람이 일렬로 띠를 만들어서 물속을 걸어다니는 수색 방법입니다. 인근 주민은 내성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성천은 보통의 강과 달라서 계곡처럼 갑자기 아래로 빠지는 구조인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병대 1사단 측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건 공개된 사실이라며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고 집안이 갑자기 무너질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급류에 떠민 건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거 구명조끼 아니 그거 수상시키냐고 진짜 이거 비싼 거가 쓴데 뭐 살인 하지 말고 살인인데. 해병대는 결국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유 등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입장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 호우 피해 현장 지역 현장에 투입됐다 실종자 수색 도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고 최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해병대 1사단장의 권한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사의 추서 진급 권한은 대령 이상의 지휘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배분토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입법자에겐 선거와 정치 문화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계산식을 적용하는데 득표율이 절반만 연동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독감 같은 7천억 원대의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32개 업체가 적발돼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한 백신 종류가 24종, 담합 기간만 7년에 이르러서 백신 입찰을 둘러싼 담합이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32개 백신 관련 업체들은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업체는 국내 백신 관련 업체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 백신 판매와 녹십자 등 6개 총판, H1메디 등 25개 도매상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제조업체지만 낙찰 금액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기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가까이 됐고 건수는 170건, 총 매출 7천억 원이었습니다. 품목도 인플루엔자,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종에 이릅니다. 담합 결과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가 조달청이 정한 상한 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총판 6곳 가운데 절반은 2011년에도 백신 입찰 담합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에 만연한 담합 실태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이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백신 총판을 조사하다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혁신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삼성 등 4대 그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경련은 어제 경영위원회 명의로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가 일본에서 3자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나가노현 가루이 자와에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석 달 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규탄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서의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는 미국 정부가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고 미국 대사의 사임설을 통해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유튜브 방송. 닷새 남은 21대 총선 결과를 미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4.15 총선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들을 수 있는 답은 미국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 10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의 앨런 메카시 국장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각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사회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INR의 정보 역량을 과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선거를 거기 보는 것처럼 미리가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4, 5일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결과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 미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됐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됐든 우리가 모르게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된 미국 대사의 연말 사임설을 우리 총선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한 미 국무부가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설합니다.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질의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음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후보자에게 3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안겨준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유튜브 계정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부 폐쇄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건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5층 실외기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1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부 식당 등에 있던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전기선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있고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재작년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했습니다. 위장수사가 가장 많이 활용된 수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고 배포한 경우로 모두 504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소재하고 시청한 경우에 대한 수사에도 활용돼 106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승인 건수가 10%가량 늘어난 것에 비해 검거 인원은 2.5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북측에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오늘 신빙성이 없다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처럼 영장 청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재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 사람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안다며 결국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두 의원의 해석, 평가를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용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그 시그널로 보세요? 그런 신호로 해석될 것 같아요. 예. 한 개인의 어떤 판단 변화뿐만 아니라 한 세력이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이번에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간 피고인 구속시켜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또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흘려놓고 그다음에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영장 청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또 여론 재판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제 재판받고 있는데 지난 5월 발언하고 최근 발언 진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여러 배경이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은 검찰의 여론 재판이다라는 분석이고 하태경 의원은
이게 이재명 대표 손절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자체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민주당에서는 이 이야기 듣고서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바꿨지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뭐 관련된 보도가 나와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전에부터 이화영 부지사 측은 굉장히 지금 검찰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정당한 압박이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 탈탈 털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호소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좀 결정적으로 좀 표현이 된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가 최근에 당에 이제 접수한 민원이 있는데요. 탄원서 제출했다고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주변인들 탈탈 부르고 조사하고 있고 심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원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장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허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인하다가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에 관해서는 뭐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도 있고 또 검찰에서는 뭐 국정원 문건도 확보했다고 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우리는 방탄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주변 인물들이 결국은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성호 의원은 영장 청구 명분을 검찰이 만들기 위해서 여론 재판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려고 해왔고 실제로 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죠. 이제 남은 사건이 이제 이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두 사안 중에 하나 또는 두 사안 모두에 있어서 영장 청구 시도를 할 거라고 전망돼 왔고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것을 여론몰이다 또는 정치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그 수사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유출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니까.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고 그 의도의 배경에는 약간 여론몰이, 그 여론몰이를 통한 어떤 사전적인 영장 청구 준비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수원지검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그렇게 할 지금 뭐 고발할 계획이라면서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죠. 수사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진술했다더라가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고요. 이제는 검찰이 눈치조차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가족 등 지인들이 50회 이상 면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곡된 주장이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검찰 입장과 달리 이제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언론에 알린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검찰이 뭐 실시간으로 보도하듯이 이제 수사 과정들을 브리핑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을 언론에 알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익적 사실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조건 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안 되려면 검찰이 정해진 절차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공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검찰 누군가 나서지도 않고
완전히 암흑의 루트로 지금 기자들에게 흘리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해당되죠.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자꾸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영장을 청구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네, 밝혔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영장 청구하면은 바로 가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당의 어떤 논의와는 상관없이 예, 그리고 예. 논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에 대해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결의를 한 바가 결의했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회기 중에 청구를 한다면 대표님은 본인이 나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받을 테니까 예. 거기에 맞게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를 할 것이고 예. 회기가 아닌 경우에 청구하면 뭐 당연히 그냥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요. 네. 관련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제1호로 네. 혁신안 1호로 좀 불체포 특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경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 나온 결론은 그냥 결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결의안을 낸 것도 아니고 뭐 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건을 좀 달았더라고요. 정당한 영장 집행의 경우. 그래서 이를 놓고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제가 여러 매체에 나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그래서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네. 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제도이고 예. 이 제도의 유의미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완전히 전 사라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뭐 이번 의총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겠네요. 저는 아버님 상의이시고 그러셨군요.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예. 모르겠고 근데 결론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두 번의 의총에서 지금 경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제가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경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의총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모아져 가고 그런 겁니까? 있었고 그럼 계속 연기된 모아져 것은, 가고 예. 있었는데 결론은 안 내렸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총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논의 끝에 이제 그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꼼수 아니냐, 이게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꼼수 또는 뭐 어떤 단순히 뭐 우리 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꼼수라는 비판은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라는 말씀 하시고요. 말씀드리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 목소리까지 함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한 여야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고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사들이 기획수사, 편파수사인 그런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1호 혁신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뭐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의 예. 일관된 주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고 또 영장에 대해서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다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앞으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정당한 영장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조건부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결의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비판하고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당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가서 받겠다. 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벌써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지금 당에서의 논의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달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거나 뭐 할 수 있을 때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당내에서 좀 고민은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한 이상 그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허들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터무니없다는 수사 정도 아니고서는 그것이 작동하기가 어려울 박홍원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냐. 왜 정당히 판단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헌법을 공부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되면 국회에서 먼저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정당성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헌법에 아예 그 조문이 없었어야죠.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문제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판단하고 할 때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기 중에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정치적 고려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장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를 결국은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자꾸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정치적 고려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뭐 정치적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정당한 영장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나요? 그리고 지금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붙인 게 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요? 저는 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수혜중 골프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윤리위원회 4시 반에 연다고 합니다.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이요.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도 오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6시 반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시장이고 한 분은 의원이고 무소속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요. 탈당을 했고요. 자, 먼저 오늘 윤리위에서 4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 여부.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징계 절차를 개시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데 뭐 징계 절차는 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수위가 문제지 네. 뭐 징계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징계가 나올까요? 어떤 징계가 나올지 뭐 예. 제가 아직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변인도 지내고 계시고 곤란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사과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네.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중징계는 없을 것 같고 경고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은 사안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테니스면 괜찮고 골프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아마 테니스를 쳤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등산을 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대적 본부가 꾸려져 있고 많은 직원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그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네.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골프를 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처럼 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그것은 조금 사건의 본질과는 그렇군요.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에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을 보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결국은 여론들을 보고 예.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리위가 오후 4시 반에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데 절차를 개시할 것 같다고 하네요. 자, 홍준표 의원 지사요? 호구 골프 발언. 네. 근데 처음에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처음에 사과할 뜻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다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니까 어제 사과를 했어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죠. 해당 그 도청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는데 지사는 골프를 치고 이건 안 맞죠. 네. 그리고 나서도 어떤 반성하는 김이 없이 오히려 당당했고 사과의 뜻이 없다라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다 당내에서도 미운털이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계 수위는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보세요. 저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하면서 징계 수위 낮아졌었잖아요.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그 산불 발생 당시에 그때 이제 골프장 찾아 구설이 올랐지만 경고나 징계 안 받았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그 당시 김진태 지사는 네. 법적으로 예. 추가라고 하나요? 네, 아니면은 뭐 처리를 하고 공적으로 처리를 하고 뭐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이번에는 뭐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을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당내 미운털 얘기한 거는 그 당시 태영호 의원하고 같이 좀 얘기가 됐었던 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징계 절차 이후에 그런 얘기했죠. 나한테는 사과란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윤리위나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여러 가지 루트들과 프로세스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입니다. 그죠? 네.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한 수위를 결정하는 거죠. 네. 대략적인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최종 결정은 아니겠지만. 예. 그럼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 로비에 의한 것 아니겠느냐. 자금도 역시 뭐 뇌물성 자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방금 그 나온 자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상임위 때 아마 거래한 것. 현재 그거 정도만이 지금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거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초기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투자의 배경이
의혹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중징계는 좀 어렵지 중징계 않겠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그게 그렇지 않다면 중징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아닌 것처럼 지금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나오기 때문에 징계는 되더라도 뭐 아마 중징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이게 경고 있고요, 출석 정지 있고 뭐 제명도 있고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나요? 이게 어떤 자금, 뭐 불법 자금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처음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되게 이렇게 좀 가난한 청년 정치인처럼 했다가 이와 같은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이와 같이 200회 이상 계속해서 코인 거래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두세 차례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벌써 200차례와 200회가 넘는 것과 두세 차례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문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때 그 거래해서 코인 보유했던 것이 거의 100억, 99억, 10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와 같은 정도라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경징계로 끝날 사안인지 저는 경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자문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법을 좀 내기도 냈는데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단계가 약간 갑자기 뛰어요.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뭐 출석 정지 그 다음이 아마 바로 제명일 거예요. 30일 출석 정지고 그다음에 제명입니다. 요 사이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뭐 그 잘못한 수준에 맞는 징계 종류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일반 공무원들 판단처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경징계 정도를 빼고 나서는 제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명이냐, 중징계는 제명인데 제명이냐, 자금의 출처라든지 투자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제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이 오후 6시 반에 열리고요. 징계안 수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이슈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 출마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한테요. 지난주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면회를 같이 하고 왔다. 그때 조 전 장관에게 출마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조 전 장관이 근거 없는 상상이자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했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출마 안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당 차원에서 뭐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논의하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군요. 언제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찾아뵙고 가자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다들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출마하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출마도 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 이야기들 자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은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출마의 의사가 있었고 저는 사실 그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본인이 뭐 신당을 창당할 게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길 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거나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도 있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총선에 출마하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니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소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에?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그 관용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가 갈 때 눈치 보지 마요. 이건 당연 권리야.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일주일 가요. 나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 갑니다. 체력 관리는 나는 주말에는 산책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가서 한 말과 행동이 여러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무책임한 가짜 뉴스에 이어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을 위한 막말의 소재로 삼는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에 김 의원은 결국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죠. 10시에 신천물놀이장 개장식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이틀째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4도까지 올랐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더위와 함께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지속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대전과 대구는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